이제 마지막 한 30분 정도 강의로 오늘 특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페이지의 1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례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그 프로세스, 절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 지식을 토대로 가설 검증의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절차적으로 첫 번째 작업은 뭐 해야겠습니까? 현상에 대해서 본인의 연구 문제의 의식을 구체화시키는 가설의 진술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설을 기술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가설의 기술 방식은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설의 형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연가설. 두 번째는 대안적 가설. 즉, 이 대안적 가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구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이퍼세시스라고 하는 게 가설인데 이 연구가설 앞에 리서치를 붙여서 리서치 하이퍼세시스, 그러니까 연구가설이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연가설은 뭐냐? 이거는 널 하이퍼세시스라고 합니다. 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로,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가설 밑에는 귀무가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 귀무가설은 뭐냐? 연구자가 주장하는 연구가설이 틀렸을 것을 가정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실천적 노력이 논문의 성취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연구가설이었다면 연가설은 실천적 노력이 있어도 논문의 성취도를 높이지 않는다가 연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위 논문에는 이런 연가설과 그 다음에 연구가설, 대안적 가설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다 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연가설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논문에 기술할 때는 지금 여기 나온 대안적 가설, 대립 가설을 즉 연구 가설만 표기를 합니다. 다만 이 연구 가설만 썼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가설이 설정됐다라고 하는 전제를 연구자들은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연가설은 뭡니까? 앞에 제가 집단으로 패싸움을 하는데 5명이 95명과 싸워서 이겨야 5명 보고 싸움 좀 하는구나 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95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연가설이 되는 거고 5명이 연구가설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 그러면 이런 가설 검증을 할 때 어떻게 이 연가설과 기무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느냐? 싸움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움을 붙인다라는 비유를 썼지만 정규분포의 특성을 이용할 때 그 정규분포 안에서 어느 지점의 통계적 검증값이 위치해야 연가설이 채택되는 걸로 할지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걸로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자, 정규분포의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는 이제 말 그대로 형태죠. 종 모양의 형태라는 거죠. 벨 쉐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규분포는 발생 빈도 막대 그래프를 쭉 세워가지고 그 꼭지점들을 싹 선으로 연결해서 그려놓으면 저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 각각의 개별값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 연결시켜 놓으니까 뭐가 되냐?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 뭐에 대한 함수냐? 확률값을 표현에 대한 함수니까 확률함수라고 하는데 촘촘하게 붙여놨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확률 밀도 함수는 특징이 있는데 안에 있는 발생 빈도를 면적으로 치환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면적이 전체가 뭐다? 100%다 라고 가정한다면 중앙 평균값이 가운데에 오겠죠?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그러니까 50대 50, 포개했을 때 정확히 포개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우리는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혹시 아이가 수능을 본 학생이 있으면 원점수와 표준점수라는 걸 받아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신문을 봤더니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예과를 떨어지고 어디는 붙고 이런 게 나왔죠. 아니, 만점자가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합격하는 거냐? 기사를 봐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원점수는 만점인데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표준 점수가 낮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게 평가를 받은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점수는 표면적인 점수인데 그 표면적인 점수가 실제 전체의 분포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표준 점수입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영어하고 수학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죠.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영어 점수는 80점이 나오고 수학 점수는 85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는 수학은 괜찮은데 영어가 부족하구나. 영어학원을 1시간 더 끊자. 이렇게 가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원점수는 80점이지만 영어의 표준 점수가 전체 분포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면, 즉 영어 점수의 평균값이 60점이라면 굉장히 상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 앞에 있게 되는데, 이 표준 편차 앞에 있다는 것은 80점을 맞은 학생보다 원점수가 더 앞에 있는 학생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1표준 편차는 100%로 봤을 때 이 전체 면적의 좌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면적을 다 합치면 68%를 포괄하는 것을 1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 표준 편차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1단위, 2단위가 가가지고 좌우를 합쳤을 때 95%를 포괄하는 게 2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수학은 85점을 맞아왔지만 평균값이 80점이다. 이게 잘한 겁니까? 표준 편차가 5점. 그러면 1표준 편차 앞에 있으니까 85점보다 잘한 학생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30% 이상이 너보다 잘했다는 얘기인데 엉뚱하게 영어를 강화하는 학원을 보내버리면 돈 낭비죠. 자, 표준 편차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전체 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처치를 해야 되느냐, 고려를 해야 되느냐. 지금 1표준 편차는 전체 면적을 합쳤을 때, 좌우 면적을 합쳤을 때 이 분포 안에 68%를 설명해내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표준 편차는 좌우를 합쳤을 때 95%를 설명해냅니다. 3표준 편차는 좌우를 합쳤을 때 전체 면적 100 중에 99%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95%의 신뢰 수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내가 연가설이, 즉 내 연구가설이 틀렸을 확률을 이 전체 분포 안에서 95%를 잡아주는 거예요. 95명의 상대방을 잡아주는 거고, 내가 주장했던 연구가설이 맞았을 확률을 좌우 합쳐서 5%. 그러니까 한쪽 면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씩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통계적 검증값이 좌우 2.5% 안에 위치했을 때만 나는 연구가설이 채택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시도하겠다. 나를 지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고 검증을 시도하겠다. 이게 바로 가설 검증의 과정입니다. 분포 안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통계적 검정치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가설이 채택되고 연구가설은 기각되는 거고, 내 통계적 검정치가 이렇게 음영이 칠해진 부분에 왔다. 그러면 연구가설이 채택되고 자동으로 생성됐던 연가설은 기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설이 채택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의 의문이 남습니다. 신뢰 수준을 99, 95, 90으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인 거는 알겠는데, 이 안에 어디에 내가 생각하는 검정치가, 가설 검증의 값이 위치하는가를, 이 검증값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분석 기법입니다. 거기에서 T-테스트라고 하는 T-검증이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상관관계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회귀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분산 분석 아노바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검증치를 뽑아내는 기법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통계적 기법의 차이만. 근데 그 기법의 차이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t-테스트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지? t-테스트로는 논리적 구조를 다 완결시키지 못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서 나온 게 아노바입니다. 분산 분석. 게더링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가 정량화에 힘들어. 이것은 수학적으로 다양한 계산법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상관관계 분석이고 상관관계만 보자니 관계만 알고 인과성은 모르네? 요거 기법을 조금 변형시켜 볼까? 라고 해서 나온 게 회귀 분석입니다. 보통은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분석 기법들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박사 논문이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막 구조 방정식이 나오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도 하고 같은 회귀 분석을 써도 굉장히 고급 다중 회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내가 통계적 처치 과정을 다 몰라도 통계값이 의미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 결과값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풀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P라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probability, 확률의 약자입니다. 이 확률값이 채택이라고 나왔으니까 채택이야 라고 하고 자기 주장을 반복하고 끝내버린다. 땡!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는 만큼 쓸 수 있고 아는 만큼 그래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았으니까 분포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95%를 설정했다. 그러면 좌우 대칭으로 47.5% 정도, 47.5% 정도의 연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 영역을 취하고 좌우 2.5% 정도의 연구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 영역을 아주 인색하게 채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영역에서 알파 수준, 유의 수준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0.05, 0.01 이런 식으로 100%라는 것을 밀도함수로 표현하면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확률에서 주사위가 하나 나올 때 1이 나올 때 6분의 1이죠. 2가 나올 때 6분의 1. 이렇게 해서 6이 나올 확률도 전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을 다 더하면 6분의 6이 되죠. 6분의 6은 바꿔 말하면 분자와 분모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1입니다. 100%는 1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했던 것처럼 95%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1을 100으로 보고 0.0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할 때 보통 논문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알파라고 하는 알파.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이런 얘기가. 그렇죠? 알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류를 의미합니다. 오류. 신뢰 수준을 내가 얼마를 설정해서 흔히 이 값이 오류값일 가능성을 얼마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의 오류.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상대적인 대척점의 위치에서 오류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둘 다를 다 최적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른 오류를 최소화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 오류의 알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책을 나중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파 값을 설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모르는 용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호만 잠깐 설명할게요. 대부분 통계학 할 때, 통계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 가장 많이 아무것도 아닌데 겁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꾸 본 적이 없는 기호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 기호들 몇 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알파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80이라고 써진 것 밑에 U자의 꼬리가 왼쪽 꼬리가 살짝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 문자에서 뮤라고 읽는 겁니다. 뮤. 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평균. 근데 무엇에 대한 평균이냐?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는 표본을 측정했는데
그러면 표본값의 평균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영어로 평균이 mean이죠, mean. M-E-A-N. 그래서 M자를 씁니다. 혹은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X바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X자를 영문으로 써놓고 그 위에 이렇게 바, 짝대기를 쫙 그어 놓은 거죠. 그 다음 G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준 점수를 의미합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85점이지만 전체 분포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분포 내의 위치값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내가 85점 맞았어도 반에서 나 20등 안에도 못 들었어. 그러면 야, 너 잘못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채영이 정말 날렵하세요. 그렇죠? 날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날렵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한 65kg 정도? 그것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좀 날렵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히 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30세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한민국 30세 남자의 몸무게를 모두 조사했을 때 평균값이 65다라고 하면 이분이 6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 평균값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준 점수를 알면 어느 정도 날렵한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동물원에 갔더니 조금 제가 지금까지 봤던 평균적인 코끼리보다 조금 더 날렵한 코끼리가 보여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분하고 그 날렵한 코끼리 중에서 누가 더 날렵한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코끼리는 한 12톤 나가는데. 측정 단위와 상관없이 분포 내의 위치를 확인하면 누가 더 그 분포 안에서 날렵한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코끼리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8톤이다. 그러면 그 코끼리 연령대에 평균 몸무게가 10톤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톤이었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쪽으로 했을 때 47.5% 하위 2.5%에 있는 코끼리가 8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60kg인데 평균값이 65kg였고 표준 편차가 5kg였다면 1표준 편차 아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68%니까 평균값으로부터 34% 아래에 이분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비교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코끼리가 자기 무리에서 훨씬 날렵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건 말 그대로 논리예요. 논리죠. 코끼리와 저분의 몸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논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흐름을 따라서 그러겠네요 라고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동의해 주신 거죠. 설득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설득을 당한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다 make sense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표준화시켜서 모든 학문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측정 단위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공식화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수학 공식은 천재가 갑자기 벼락 맞아가지고 이 공식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온 게 아니고 논리적인 흐름을 수학적 기호로 바꿔놓은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공식은 보면 G가 뭐라고 그랬죠? 표준 편차. 이 밑에 보면 시그마 M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그마 이것도 그리스 문자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그마를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반대로 엎어놓은 것처럼 쓰죠. 알파벳 이자를. 기억들 나십니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시그마 대문자로 쓰게 되면 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그마를 소문자 쓰게 되면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옆에 M이 붙었다는 것은 평균값.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뭐라고 돼 있어요? M자가 대문자라고 쓰였어요. M. 미인이죠, 미인.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값.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뮤, 모집단의 평균값. 그래서 표본의 평균값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을 빼고 나면 특정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G스코어, G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간단한 G값을 구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가설 검증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가설 검증치를 통해서 아까 분포에서 그 가설 검증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판단해서 가설이 기각됐다, 채택됐다라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G값은 모집단에 대한 기초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검증치 구하는 방법이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본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G값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게 T테스트입니다. 표본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논리적 절차는 모두 동일하지만 딱 하나, 표본값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T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T검증으로. 근데 T테스트는 맹점이 두 집단 간의 비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 집단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특별한 교수법을 도입해서 논문 특강을 했는데 이 교수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해요. 교수법 A, 교수법 B, 교수법 C. C는 아무것도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농도를 달리한 신약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A, B, C. 근데 이게 진짜 약물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심리적 효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플라시보 이펙트를 측정한다고 치자고요. 마지막 4번째 집단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설탕물 줄 수도 있습니다. 4집단 비교하면 T테스트 안 되잖아요. 2집단으로 한정했으니까. 그래서 한 집단씩 추가될 때마다 다중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개발된 게 아노바, 분산 분석입니다. 그런데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는데 차이가 있다 없다만 우리는 알 수 있지. 그 다른 인과성은 모르는 거네요. 아까 선생님은 분명히 교수님은 아니 실천적 노력의 유무가 논문의 성취도를 좌우한다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다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과적 관계를 측정해내기 위해서 나온 게 회귀분석입니다. 조건들이 있죠. 회귀분석이나 관계성의 유무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추론적 통계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처치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 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척도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척도의 수준을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갈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가설이 검증된다는 것은 쭉 뒷부분에 있으니까 척도의 수준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숫자라고 하는 언어를 통계적 검증 과정에서 변수 언어로 활용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 언어로 활용할 때 대상을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을 숫자로 치환시켜야 되죠. 그러면 치환하고자 할 때 어떻게 치환합니까? 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답자 성별이 남자, 여자 있죠? 그럼 남자로 뭘 할까요? 1, 여자는 2? 아니, 전 싫어요. 남자는 10, 여자는 20 하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왜 맞냐면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명명척도입니다. 노미널 스케일이에요. 즉 숫자에는 자, 우리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하나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라고 표현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만 지어주는 거잖아요. 숫자 자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1로 하나, 10으로 하나, 100으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래서 나온 게 명명척도입니다.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을 측정하다 보니 이런 게 있잖아요. 응? 학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에 따라서 소득 수준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대학교가 고등학교보다는 학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는 학력이 높은 걸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숫자에도 서열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높고 고등학교가 높고 대학이 높다라는 것을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그 서열의 의미를 부여한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2는 1보다 크다는 거죠. 3은 2보다 크다는 겁니다.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등간 척도는 그렇죠. 간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터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2에서 4까지는 2의 간격이 있죠. 4에서 6까지도 2의 간격이 있어서 두 개의 간격은 동일하다.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비교가 가능합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마지막 비율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레시오 스케일이라는 게. 비율은 뭡니까? 방금 등간 척도에서도 방금 상대적 비교하셨는데 뭘 또 비교합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비율 척도는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절대 0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0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크다 작다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가지는 4가지의 기본적 속성을 사회 현상에 접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적 상황을 맞다가 최근에 보수적 상황으로 너무 많이 돌아서다 보니까 과거에 한때 사라졌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살아남아서 조직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거 뭐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않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측정해? 사회과학은 측정합니다. 측정의 대상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행위로 직접 나타나긴 하지만 그 행위로 발현되기까지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의식이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이것만 한번 측정해 보자. 일반 음식점에 가서 그 식탁에 서로 다른 나이대와 서로 다른 성별이 앉았을 때 그 식탁에 수저와 젓가락을 가장 먼저 놓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측정해 보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반복적으로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 행위가 어떤 방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실제 빈도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상은 이게 뭡니까? 실제 측정 가능한 변수 수준으로 내로우 다운, 좁혀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좁혀서 내려와야만 뭐가 가능합니까?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이. 그런 측정이 가능해서 측정된 행위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숫자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 코딩한 것을 뭐에다 넣어서 통계적 처치를 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에서 도출된 최종 값은 뭐다?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값, 검증치가 되는 거고 그 검증치를 어떤 분석 기법을 써서 검증할 것이냐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증값이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가설의 채택 및 기각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기각 및 채택의 여부에 따라서 해석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게 한 학기 분량입니다. 한 학기를 통째로 조사 방법론을 들으면서 쭉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오늘 하루에 좀 몰아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 분석 기법 하나를 가지고 한 줄을 합니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T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T테스트로 아예 한 줄을 합니다. 그 다음 뭐 코릴레이션 가지고만 아예 한 줄을 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더 붙잡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서로가. 배도 고프시고. 또 2시부터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있으시죠? 낙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로 돌아가시면
이미 학기가 지나서 조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렴풋했다 하시는 분들은 감각을 갖고 여러분들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께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 아직 그 입학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문을 쓰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그런 발전적인 그 결정을 하는데 좋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